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40여 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수활동비 사용처 흐름부터 사건, 사고, 이슈까지 살펴봅니다. 전지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예인과 성함이 똑같군요. 네,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특활비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이 문제 때문에 셋 다 이제 구속이 됐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문고리 3인방은 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부 시켜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정무실 비서관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켜서 한 거 아닌가요? 시켜서 한 건 어쨌건 이게 죄가 되는 거 알면서 내가 관여를 했다면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요. 예. 돈이 흘러간 루트가 지금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한테 월 1억씩 그 상납한 비용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뭐 2016년 9월에는 또 2배로 2억 원을 요구했다는 그런 진술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안종범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도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 매달 1억 원 상납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고리 3인방이 중간에서 전달책 역할만 했다면은 어떤 뇌물수수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증뇌물 전달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어떤 국고를 용도에 맞지 않게 횡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공을 했으니까 국고 손실죄의 공범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또 별도로 수수한 돈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찾아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검은 돈이 40억 원 정도가 어디에 쓰였는지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품위 유지비, 의상비나 시술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에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걸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상비라든지 의상실 대여비 이런 것들로 총 3억 8천여만 원을 대납했다고 했는데 예. 그 외에도 삼성동 사저 보수비라든지 뭐 청와대 간저 인테리어비까지 대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신문에서는 뭐 민간 의료인을 관저로 불러가지고 시술한 비용까지 해가지고는 총 10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던데 지난번 그 삼성 관련 뇌물 재판에서는 이 돈을 누가 썼냐고 하는 게 중요하지 출처가 어딘가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적 공동체이냐 경제적 공동체인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돈의 출처인가 아닌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정황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출구는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데 이 사용처가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장부 같은 어떤 딱 물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가 입을 다물면은 이 돈을 어디에 써 있는지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특수활동비를 그 둘의 입을 통해서만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용처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포괄적 뇌물적 법리를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그 국정원장을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가성이 있지 않냐 이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서 인사뿐만 아니라 전 예산을 포괄하는 기관이니까 어떤 상급자에 대한 상납이니까 당연히 대가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포괄적 뇌물죄 법리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차용이 됐던 그 법리 이론인데 뭐냐면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개별적으로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 얘기인데 근데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처가 규명이 돼야 돼요. 그 40억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공적으로 사용을 했고 또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어디까지 뇌물성을 인정할 것이니 그 문제가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관련해서 그 대가성은 이게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만 상납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2013년부터 해가지고 남재준, 이병기, 이봉호 걸쳐서 쭉 받아오던 것
쭉 받아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만 대가성이 있는지 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너무 막연해요. 예. 그럼 상급 기관에 돈을 갖다 준 거는 다 그걸 뇌물로 봐야 되냐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모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집중하게 되네요. 예, 예. 네, 우선 어쨌든 사용처가 관건인데 품위 유지비에 쓰였다는 가능성이 하나 나오고 있고 그 뒤에는 또 친박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거나 또 기밀성이 요구되는 국정 관련 활동 이런 데 통치 자금에 썼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하나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통치 자금에 쓰였다면 뇌물죄는 좀 비껴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요. 통치 자금이라도 뇌물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 헌법적으로 통치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 통치 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 원수가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자 그런 얘기고 통치 자금이라는 건 이 통치 행위를 하는데 쓴 자금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통치 자금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까지의 판례를 보면은 뭐 524 조치라든지 개성공단 폐쇄,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제소됐던 모든 사건에서 정부가 방어했던 논리가 바로 이 통치 행위였는데 예. 이라크 파병 결정을 제외하고는 사법부에서 이 통치 행위다 그럼으로써 사법 판단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예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통치행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뇌물로 수수한 돈이라면은 당연히 이게 사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 돈을 수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밀리에 전략 무기를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 그러면 또 이거를 뭐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최측근을 통해서 북악 스카이위에서 비밀리에 이렇게 수수한 정황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아까 친박 의원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친박 의원 관리는 통치행위는 아니죠. 예. 통치행위는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건데 친박 의원 관리가 통치행위는 아니겠죠. 인맥 네. 관리죠. 네. 예, 예. 그러면 이게 최순실에게까지 이 돈이 전달이 됐을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밝히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영수증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온라인 송금도 안 하면은 예. 이걸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이게 흘러갔는지에 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뭐 최순실 씨가 현금을 많이 쓰더라. 특검에서 그때 이거를 대납했다고 발표를 했다. 이런 걸로 보면 최순실 씨에게 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예. 뒤에 증언도 없고 그냥 추정들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윤전추라든지 이영선 씨에 대한 네. 조사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전체적인 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거기서 꺼내서 주시는 거 봤어요. 이런 단편적인 얘기들만으로 총 얼마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거를 이게 퍼즐을 다 검찰이 과연 맞출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예. 자, 다른 사건, 사고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공방의 쟁점이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지난해 12월에 한샘에 입사를 했던 20대 여직원이 지난 29일 날 SNS에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 내용인 즉슨 뭐냐면은 본인이 지난 1월에 회사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교육 담당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그 전에도 회사 동료한테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인사팀장이 허위 사실을 요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말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도 또 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직원이 이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는 그 인사팀장이랑 몰카 촬영범은 이제 해고가 됐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그 교육팀장은 이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왜 해고가 아니라 그냥 정직 3개월에 그쳤냐면은 그걸 이제 성폭행으로 이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또 이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그런 예. 예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여성은 1년에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그냥 끊임없는 회유와 압박들이 있었고 본인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억울하게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니까는 그 가해자로 지목된 성폭행 남성 있죠. 이분도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건 당일날 여자분하고 주고받은 SNS를 공개를 하면서 이거 봐라. 이게 성폭행이겠냐. 합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누구의 말이 맞냐 이런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 12월에 입사를 했고 1월 달에 그 사건이 있으면 거의 뭐 한 달 남짓 신입사원인 굉장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방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중에 이게 지난 뭐 검찰, 경찰 조사를 다 했다 그 남성 쪽에서 말을 하는 건가 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뭐고 또 그렇게 된다면 재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거는 네. 고소인이 나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예. 성폭행이라고 볼 증거가 없네요.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기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건데 기소가 재판까지는 가지 못하겠다. 재판까지는 가지 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재조사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론에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신입 여직원의 경우에는 이 회사 내의 위계 질서 속에서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을 수도 있고 남성이랑 주고받았다는 사건 당일의 그 SNS 내용도 본인의 진심은 아닐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고 두 네.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왜 보통 하급 여직원이 성범죄를 당했다 그러면은 여자는 피해자야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을 거야 이러고 단정 짓고 가는 경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열어놔야 염두에 되는군요. 두고 이제 수사를 가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번진 이상 재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범죄는 또 친고죄도 아니고 예. 앞으로 재조사는 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이 된 이 남성과 여직원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건 당일의 SNS 문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이후에는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어떤 회유의 시도 정황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지 관련자들도 다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피해 여성이 만약에 계속해서 성폭행이다라고 주장하면 남자 측에서는 뭐 무고죄로 또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무고죄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는 예.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그때 무고죄로 이제 수사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예.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근데 한샘 측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네. 브랜드 가족들이 쓰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브랜드 이미지라는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나서가지고 사건을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예. 그런데 이 인사 담당자는 결국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샘 측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는 2차 피해가 문제가 돼요. 이런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여성의 신원이 이제 SNS상에 전부 공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갖은 억측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일단 이 사건을 무마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일단 이거는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진실 공방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한쌈 측에서도 일단 공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건 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남자 쪽에서는 굉장히 뭐 진심으로 좋아했다 그런 반응을 좀 많이 표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으면은 그거는 사랑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하고 그 사건 당시에 어떻게 성관계를 가졌냐는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다른 사건은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2의 이영학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면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해외로 데리고 갔어요. 발리로 갔나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납치범이 된 거잖아요. 잠깐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 사건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자기 딸의 친구예요. 딸의 친구인데 그 부모한테 내가 얘도 데리고 발리로 여행을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남의 가족 여행, 해외 여행 가는데 같이 데려가 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래서 부인이 그 부모가 그래 좋아 그랬대요. 근데 이제 처남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출국하는 즉시 갑자기 이 아버지가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거기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봤잖아. 보상해. 그랬대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그 데리고 간 아이의 엄마 있잖아요. 예. 엄마 계좌로 송금을 받고 송금 받는 즉시 이 아이의 아버지도 같이 처남이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으니까 네. 자기는 다음에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돈을 보내고 나서 이 아이의 부모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인도네시아 주재하고 있는 경찰들이 한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숙박업소를 이렇게 몇 개 얘기를 했나 봐요. 인도네시아 예. 경찰한테. 그래서 인도네시아 경찰이 이렇게 받은 그 숙박 정보의 그
숙박 정보를 가지고 그 일대를 하나하나씩 수색을 했다가 다행히 있었군요. 결국 다행히 발견이 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 데려갔던 아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납치된 거를 모르고 있더래요. 재밌게 놀고 있었나 보죠. 엄마 나 인도네시아에서 즐겁게 놀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건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그거는 다행이에요. 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주식 투자로 돈을 손실을 봐서 이렇게 납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납치한 것도 있을 테고 또 뭐 외국으로 유인해 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렇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을 해가지고는 예.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를 협박해서 어떤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가볍지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전지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였는지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품위 유지비, 의상비나 시술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에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걸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상비라든지 의상실 대여비 이런 것들로 총 3억 8천여만을 대납했다고 했는데 예. 그 외에도 삼성동 사저 보수비라든지 뭐 청와대 간저 인테리어비까지 대납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신문에서는 뭐 민간 의료인을 관저로 불러가지고 시술한 비용까지 해가지고는 총 10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던데 지난번 그 삼성 관련 뇌물 재판에서는 이 돈을 누가 썼냐고 하는 게 중요하지 출처가 어딘가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적 공동체이냐 경제적 공동체인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돈의 출처인가 아닌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정황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출구는 이제 밝혀졌어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데 이 사용처가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장부 같은 어떤 딱 물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가 입을 다물면은 이 돈을 어디에 써 있는지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특수활동비를 그 둘의 입을 통해서만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용처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그 국정원장을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가성이 있지 않냐 이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서 인사뿐만 아니라 전 예산을 포괄하는 기관이니까 어떤 상급자에 대한 상납이니까 당연히 대가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포괄적 뇌물죄 법리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차용이 됐던 그 법리 이론인데 뭐냐면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개별적으로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 얘기인데 근데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처가 규명이 돼야 돼요. 그 40억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공적으로 사용을 했고 또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어디까지 뇌물성을 인정할 것이니 그 문제가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40여 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수활동비 사용처 흐름부터 사건, 사고, 이슈까지 살펴봅니다. 전지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예인과 성함이 똑같군요. 네,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특활비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이 문제 때문에 셋 다 이제 구속이 됐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문고리 3인방은 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부 시켜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정무실 비서관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켜서 한 거 아닌가요? 시켜서 한 건 어쨌건 이게 죄가 되는 거 알면서 내가 관여를 했다면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요. 예. 돈이 흘러간 루트가 지금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한테 월 1억씩 그 상납한 비용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뭐 2016년 9월에는 또 2배로 2억 원을 요구했다는 그런 진술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안종범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도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 매달 1억 원 상납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고리 3인방이 중간에서 전달책 역할만 했다면은 어떤 뇌물수수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증뇌물 전달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어떤 국고를 용도에 맞지 않게 횡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공을 했으니까 국고 손실죄의 공범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또 별도로 수수한 돈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찾아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검은 돈이 40억 원 정도가 어디에